전 시간에 이어서 배달의 특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배달의 특례 자체가 내용이 워낙 많고 외울 부분이 많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은 그 69페이지라든지 70페이지, 71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의 특례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자,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예정이고, 보시게 되면은 뭐 2010년도 69페이지 같은 경우 2010년도, 그 다음에 70페이지 같은 경우 2008년도, 그 다음에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이렇게 주문자가 나왔고, 요거 이제 끝나면 다시 같이 살펴보실 건데, 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데서 또 나옵니다. 안 나오는 데서도 새롭게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는 데서 또 나오는 게 우편상식이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68페이지 동일 건물 내의 일괄 배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동일 건물 내의 일괄 배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일 건물이라 그러면은 그 1번에 우편물은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것과 그 다음에 특수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보다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건물에 보면은 이제 경비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직접 배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들 중에서도 이제 그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취인 부담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일괄 배달이라고는 써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배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그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일괄 배달의 경우는 뭐 수취인 부담이라 하여도 일괄 배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읽어보시면서 항상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물의 사서함 교부입니다. 사서함 교부 68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서함 우편물 교부 방법은 뭐 A, 우편 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도착할 때마다 사서함에 투입하고 이용자는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B, 등기 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미납 부족 우편물, 크거나 수량이 많아 넣을 수 없는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배달증이나 표차를 대신 사서함에 넣어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것들,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다가 배달증이나 표차를 대신 넣어놓습니다. 대신 넣어놓고 찾아가게끔, 직접 찾아가게끔. 자, 우편물을 수령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69페이지로 가셔서 사서함 주소,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이나 사서함 번호를 적지 않다 하더라도 사서함이 이용이 확실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넣어둔다. 뭐 등등등. 뭐 당일 특급, 오전 특급 이런 것들도 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기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시기로 하시고, 3번 보시면 3번이 좀 중요합니다. 3번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거의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뭐 그람인데 숫자가 뭐 너무 많다, 다 숫자에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보관 우편물의 교부 보시게 되면은 보관 우편물에 도착하면 도착 일부인을 찍고 따로 보관한다. 요거는 됐고, 2번에 보시면은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이 말을 왜 헷갈려 하시냐면, 보관 기간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10일 동안 보관하는 거고,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로 10일 이내에 수령할 수 없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일 안에 찾아가는 게 원칙인데, 뭐 교통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받기 힘들다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에다가 30일을 연장했으니까 40일인 거죠. 물론 이제 원칙은 10일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 또는 뭐 천재지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40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일이 아니라 4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교부지에 사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배달할 걸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 송달한다. 요청한 부분에다가 그거를 이제 송달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밑에 4번 보시게 되면은 수취인 청구에 의한 창구 교부. 그러니까 수취인 받는 사람이 창구에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교부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공동 수취함 배달, 공동 수취함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마을 공동 수취함에 설치하여 배달한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건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도 좀 중요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나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취인과 대리수령인의 신고를 통해 등기 우편물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마 대리 수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계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해야 됩니다. 수취인한테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불가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등기 우편물의 대리 수령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물의 대리 수령을 그렇게 지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대신 받는다라고 하면 등기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되었을 경우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 뭐 체크해 주시고, 등기 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되었을 경우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보시게 되면은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시 우편 배달.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좀 일치하네요. 자, 그래서 휴가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뭐 외국으로 뭐 한 몇 개월 동안 떠나가 있다, 뭐 잠시 유학을 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인에게 배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겪어봤지만,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등기가 옵니다. 등기가 오는데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왔습니다. 아버지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왔어도 본인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거인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시에 돌아올 날짜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다 돌아온 날짜의 다음 날 신고를 한 겁니다. 안 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5일 이후다. 그럼 수취인 장기 부재를 표시해서 반송을 합니다. 반송. 그러니까 15일 기준,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배달해주든지 아니면은 장기 부재이기 때문에 배달할 수 없다, 반송하는 겁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15일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게 아니라 신고한다면 돌아온 날짜의 다음날 배송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겠죠. 15일이 기준입니다. 15일이 기준.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무인 우편물 보관함의 배달. 이런 건 요즘에 많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정당한 수취인만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계적 전자적인 장치를 한 경우에는 배달한다. 보관함은 영수증이나 모니터 화면으로 증명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기계 자체가.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새롭게 지은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잘 사는 곳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또 흉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 받는 것보다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받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취인이 없어 무인 우편물에 배달할 때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해야 한다. 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등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배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취인이 받았다는 게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무인 우편물을 이제 1번, 2번만 보시면, 그럼 보내면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무인 우편물 보관함 자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71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최신 기출입니다. 2014년.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접 줘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들은 직접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국제우편입니다.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 보시기 전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에 대해서 기출문제,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내용 순서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기출 순서대로 넣었고,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실 더 있지만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앞에서부터 맞춰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008년 기출입니다. 2008년 우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편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뻔한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번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으로 사업으로 경영 형태 면에서 정부 직영 형태에 속한다. 제가 이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직영 형태고 그 다음에 공사의 경우도 있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자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 간의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관계다. 이게 틀렸네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의 관계입니다. 사법상의 관계이다. 틀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뭐 OX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은 당연히 이게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무능력자라고 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의 무능력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자는 우편 이용 관계에는 제3자를 위한 우편 관서와 발송인 계약이므로 자 발송인 우편 관서 수취인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 제가 그려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자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틀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편 관서와 발송인 수취인 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발송인하고 수취인 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이지만 기출이 이렇게 활용이 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답은 2번이라는 걸 뭐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2010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뭐 우편법이라든지 우체국,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뭐 최신 참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도 있죠. 하나 더 있죠. 제가 4개 말씀드렸는데 위탁사업까지 해가지고 4개를 말씀드렸고 최신 참고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올 이유도 없고 그 4개에서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정사업의 조직,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편 대체, 우체국, 금융 및 보험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우편법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4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편법이 뭐고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뭐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특례법이 뭐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이 뭐고 이런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출이고 2016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법 얘네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책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사실 다 안 읽어도 알지 않습니까? 다 안 읽어도 알기 때문에 보실 때 이런 부분, 요 문구를 좀 기억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국내 우편 서비스 부가 영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2년 기출입니다. 2012년 우편 자료 배달,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 본인 지정 배달, 우체국 꽃 배달이 있네요. 우체국 꽃 배달. 우체국 꽃 배달은 이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우체국 꽃 배달은 뭐냐면은 그 우체국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체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꽃집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우체국에서 꽃 배달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체국에 있는 우체국 소속이 되어 있는 꽃집 꽃가게에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꽃가게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 꽃가게에서 직접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 안으로, 왜냐면 뭐 꽃가게가 엄청 바쁜 거라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날 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너무 바쁘다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다,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다음 날이라든지 뭐 보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우체국 꽃배달이 됩니다. 우체국 꽃배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택적 우편 영무의 종류로는 뭐 등기 취급, 보험 취급, 그 다음에 뭐 증명 취급, 국내 특급 우편, 뭐 계약 등기, 본인 지정 배달, 뭐 광고 우편, 뭐 우편 자료 배달 다 있네요. 뭐 모사 전송, 팩스, 그 다음에 토요일 신문 배달 여기 있네요. 그다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우기 힘듭니다. 외우기 힘든데 이거 자꾸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외운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부가 영무 국내 우편 서비스 중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선택적 우편 영무의 종류로 가능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체국 꽃보다는 다른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꽃배달은 우체국에 꽃집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시면 좀 적어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우편물의 송달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2008년 기출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송달 기준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리직이 있는 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자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이죠. 3일.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뭐냐면은 자 니은하고 디귿이 3번, 1번하고 4번을 보시면 다 다릅니다. 12시, 20시, 13시, 18시. 그러면 자신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 사실 우린 다 자신 있죠. 뭐 이건 제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강조를 했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 12시, 접수 당일 20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워낙 중요한 거니까 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일 12시 20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길 특급 같은 경우는 다음 날까지 가면 되죠. 다음 날. 자 다음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기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은 기출문제 보시면서도 제가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책에도 있지만 정지해 놓고 이 뭐지? 옳지 않은 게 뭘까? 쭉 찾아보시는 게 그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더 좋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 수집하여 첨부된 우표에 소인하는 때이다? 1번 이상하죠. 1번. 2번 통상 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발송인이 우편물의 내용 신고 또는 거부할 때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3번이 좀 개정이 된 겁니다.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맞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옳은 거죠. 그때는 안 하더라도 지금은 옳은 겁니다. 그 책에도 보시면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발송인이 거부합니다. 열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받을 이유가 없죠.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2008년 기출일 때는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편물을 접수한 때부터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 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송달 계약이 이루어진다. 뭐 이거 맞는 얘기죠.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수집하여 접수된 우표의 소인, 도장 찍는다?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았을 때죠. 받았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다음.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 방법은 봉함 방법은 풀 또는 접착제다. 내용은 편편하고 균일해야겠다.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해야 한다. 답부터 확인하시죠. 1번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봉함 방법은 풀 접착제가 아니라 스티커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가 스티커. 저도 보내봤습니다. 옛날에 풋풋하던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어떤 스티커를 해봐야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랬을 겁니다. 어떤 스티커 해봐야지. 다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다. 그다음에 편편하고 균일하지 않아도 원칙은 균일해야 됩니다. 편편하고. 하지만 좀 울퉁불퉁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편편하고 균일한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건 못 가는 겁니다. 아예. 막 입체적으로 돼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림 막 입체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일한 게 원칙이긴 하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흰색 또는 밝은 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검은색 봉투에 은색으로 막 쓰고 막 우표 붙이고 다 가지 않습니까? 저도 보내봤습니다. 보내보셨죠? 그래서 이것만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만.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출이네요. 그래서 위반 내용, 위반 시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들은 제가 그때 표 한번 보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좀 보시면서 뭐가 위반했을 때 요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많았죠.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 국내 우편의 특수 취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2014 기출입니다. 2014 기출. 자, 1번 보시면 내용 증명은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38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용 증명의 내용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찾기가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이 얘기는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거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39페이지에서 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D를 보시면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가 줄도 한번 쳐드린 것 같은데 그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되게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왜 굳이 모두 양면이야? 이상하네?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줄이 안 쳐져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D 거기 보시면 양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 문서 자체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영문으로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거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물품 등기를 좀 보시면 물품 등기의 접수 시 물품 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한다? 틀렸죠. 접수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발송인이 정하는 겁니다. 발송인이 정하는 거고 물품 등기 참고로 이제 좀 얘기 말씀 더 드리면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귀금속이나 그 다음에 보석류 아니면은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보험 등기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물건이 크면은 물품 등기를 할 때 우편물로 안 된다. 우편 봉투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사실 받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보험 봉투에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고 안 되면은 다른 경로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봉투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저도 좀 이렇게 의문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다른 걸로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지만 저도 의문점이 나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들은 안심소포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크게 커도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소포라는 그런 체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송달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는 우편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헷갈립니다. 요 얘기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뒤로 가시면 41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우편법이 아니라 교묘하죠. 뭔가 되게 잘 녹아있죠. 근데 민사소송법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좀 내가 자꾸 이렇게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4번 통화등기란 국내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다. 직접. 다 맞는 것 같지만 국내입니다. 네, 외가 아니라 국내만 가능합니다. 통화등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도 다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 문제가 지금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지금 1번입니다. 1번. 답은 1번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답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입력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답이 1번입니다. 36페이지 답이 1번입니다. 1번.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답이고 4번은 틀린 거죠. 2번, 3번, 4번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014 기출이고 방금 문제도 좀 보시면은 이것도 2014 기출이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데서 좀 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1번 우편 요금을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 우측 국정이 훈합 조건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번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해서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 기간은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요것만 가능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10통 이상.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문제가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 죄송합니다. 좀 뒤에 있네요. 자, 이게 지금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편역을 발라발 수 있는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하고 뭐가 있다고 써 있습니까? 소포 우편물까지. 소포 우편물.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뭐에 한해서 한한다, 이것만 된다 이런 건 거의 틀렸죠. 사실 그래서 아까 문제 같은 경우도 모두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수취인 부담의 발생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2년 이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3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만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네요.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요금은 워낙 또 많이 나오니까 자 넘어가서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4시에 지연 배달되었을 경우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 금액의 종류로 옳은 것은 또 나왔습니다. 2014개주 몰아서 나왔네요. 몰아서 이쪽 근방에서 뭐 챕터 6, 챕터 5 이런 근방에서 좀 몰아서 나왔는데 보시면은 당일 특급 우편물은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당일 20시까지입니다. 당일 20시. 당일 20시까지인데 다음날 14시에 지연 배달됐습니다. 14시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야 되냐? 만약에 20시를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우편 요금에다가 국내 특급 수수료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가 지난 거죠. 다음날 20시라면. 근데 다음날 14시이기 때문에 아직 지난 거는 아닙니다. 지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답이 국내 특급 수수료만 그 배상 금액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일 특급 말고 예를 들어서 이 길 오전 특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오전 12시 이전인데 이것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만 하루가 지났을 때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년 기출입니다. 자, 1번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소멸된다. 다음 2번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번 손해배상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 취급, 안심소포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는 신고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다. 자, 답부터 확인하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액, 신고가 된 거, 안심소포. 근데 이제 안심소포도 좀 찾아보시면은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안심소포라는 것 자체가 그 일반 우체국에도 있지만 택배 업체에도 있습니다. 이런 안심소포의 그런 시스템이 있고 보시게 되면은 배상 한도 범위 내에서는 배상하는 거고 이거 안심소포시는 신고가액 배상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요금을 추가해야 됩니다. 좀 비싼 거라면 요금을 더 추가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틀리게 될 수 있는 게 손해배상액은 한도 범위 내 실제 배상에 손해하는 것이며 신고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뭐 수수료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 틀리는 거죠. 수수료가 요일이 다릅니다. 얼마냐에 따라서 신고한 게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책에서 한번 또 살펴보시기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기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편 영무 제공과 관련해서 그 좀 이용 실비 지급 제도는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그다음에 뭐 이용자 실비 지급 때도 뭐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영무 제공과 관련하여 가로가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교통비 등을 말 수가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우정사업본부장이다. 좀 규모가 크다는 거죠. 우정사업본부장.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책으로 보시면 이제 좀 넘어가셔서
뭐 손해배상, 뭐 손실배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실비지급도 있다.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각각의 특징이 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 지식경제부장과는 뭐 하는 게 없죠. 자주 나옵니다. 얘는 좀 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봤을 때 다른 것들은 좀 의미가 있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해주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도 넘어가시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도 보시면은 자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 어디 있냐면 그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6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물류의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일부러 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도 전 시간에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뺐습니다. 뭐 워낙 쉽고 당연하다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그 뒤에 이제 그 69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배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꾸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군의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우편물은 그 건축 또는 뭐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특례에 있는 내용이죠. 특례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편물의 보관 교부는 관할체 신청장에게 정할 고시하며 그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제가 말씀드려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30일이 아니라 원래는 10일 보관이고 플러스 30일까지 가능하다면 30일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40일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뭐 더 있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에 있는 것, 71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